서울의 밤은 화려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강남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80층 높이의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그 거실 한복판에서 강문석 회장은 홀로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지요.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실내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칠순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등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성진 리테일이라는 거대 유통제국을 일구기까지 그는 수천 명의 눈을 보았고 그 눈 뒤에 숨은 욕망을 읽어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근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외아들 민호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 서지윤이었지요. 문석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지윤 31세. 변두리 재개발 지구에서 나눔 국수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녀.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남몰래 기부하는 여자. 보고서만 보면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성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석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따리를 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인사를 하러 왔던 그날 보았던 그녀의 미소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입술은 완벽한 각도로 호선을 그렸고 눈동자는 적당한 습기를 머금은 채 아들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석은 보았습니다. 웨이터가 실수로 와인을 조금 흘렸을 때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식탁볼을 꽉 쥐던 그 찰나의 순간을 말이지요. 그것은 당혹감이 아니라 아주 깊고 어두운 혐오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윤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인데 가게 앞 길고양이들까지 다 챙긴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사람 좋은 웃음만 짓는 아들을 보며 문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민호는 서지윤의 소박한 면 티셔츠와 화장기 없는 얼굴을 순수함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석은 알았어요. 때로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보다 가장 완벽하게 계산된 소박함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석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배경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녀의 선함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들의 영혼을 좀먹는 암세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를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주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노인으로 말이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강문석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평생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만 걸쳐온 몸에 떼자국이 덕지덕지 묻은 낡은 점퍼가 얹어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일부러 검은 칠을 하고 얼굴에는 수일은 씻지 않은 듯한 얼룩을 그려 넣었지요. 굽은 허리와 흐릿한 눈빛까지 연출하자 거울 속에는 강남의 거물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폐지 더미에 몸을 기댄 채 하루를 연명하는 노숙자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문석 회장은 경기도 외곽의 재개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곳은 도심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지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커다란 입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눔 국수집. 정갈한 서체로 쓰인 간판 아래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이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석은 그 간판을 보며 입안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가게 안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국수를 먹으러 온 손님들 사이로 커다란 조명 기구와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지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우리 동네 숨은 천사라는 주제로 지훈의 가게를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석은 허름한 행색을 더욱 추스르며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끼익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문석은 일부러 굽은 허리를 더 낮추고 쿰쿰한 냄새가 나는 낡은 점퍼 소매로 연신 코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가게 중앙 카메라 동선에 딱 걸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주변 손님들이 코를 찌푸리며 의자를 멀찍이 떼어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촬영 중이던 PD가 인상을 쓰며 서지훈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방해가 되니 내보내라는 신호였지요. 하지만 서지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의식하며 누구보다 자애로운 미소를 지은 채 문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날씨도 추운데 여기 안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지우는 문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카메라를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예쁘게 나오는 각도를 알고 있는 배우처럼 말이지요.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소? 서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한 경멸의 빛을 담은 채 문석의 더러운 손톱과 지폐에 묻은 정체 모를 얼룩을 훑쳤지요. 하지만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금액은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께선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저한테는 나눔인걸요. 잠시 후 국수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로 건네진 국수 그릇은 거칠게 내려놓아 국물이 강 회장의 낡은 바지에 튀었습니다. 문석은 자신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촬영이 잠시 중단되고 서지훈이 주방 근처로 자리를 옮겼을 때 문석은 그녀의 본성을 들었습니다. PD님, 노인네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은데 빨리 끝내주세요. 이 지폐도 소독제로 다 뿌려야겠어. 지우는 문석이 건넸던 지폐를 핀셋으로 집어 쓰레기통 옆 상자에 던져 넣으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촬영팀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자 재개발 지구의 골목은 다시 비릿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강문석 회장은 나눔 국수집 뒷문 근처 깨진 타일 조각들이 뒹구는 전봇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지요. 겨울로 접어든 밤 공기는 점퍼 안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국수집 뒷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것은 단아한 한복으로 갈아입은 서지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문석이 내밀었던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석이 숨어있는 전봇대 앞 쓰레기 더미로 다가왔습니다. 더러워, 정말 지긋지긋해. 서지우는 지폐를 마치 오물을 보듯 쓰레기 봉투 위에 던져버리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소독 스프레이를 꺼내 자신의 옷과 손에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문석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오빠? 방금 촬영 끝났어. 아우, 말도 마, 노숙자 하나가 들어와서 판을 깨는 바람에 냄새 빼느라 죽는 줄 알았네. 강민호? 그 바보 같은 놈은 지금도 내가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하는 줄 알아. 이번 달 상견례만 무사히 넘기면 돼. 성진 리테일 사모님 자리만 앉으면 이 구역질 나는 국수 구덩이는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 노인네 재산 절반은 오빠랑 내 거니까 조금만 참아. 문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의 본 모습은 단순한 가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기업가로서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지우는 한참 동안 음모를 속삭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석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그녀가 버린 1,000원짜리 지폐를 주워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버림받은 이 돈은 문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연극의 결말은 연출가가 정하는 법이지. 문석의 눈빛에 절망 대신 서슬퍼런 결의가 서렸습니다. 일주일 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성급 호텔의 VIP 룸이었지요. 서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단아한 한복을 입고 나타나 강 회장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모친이라고 소개된 이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문석의 눈에는 그녀가 고용된 연기자라는 사실이 단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워요. 민호 씨랑 행복하게 살면서 나눔도 계속 실천할게요. 서지우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문석에게 차를 따랐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문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 나눔 국수집 사장님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나야말로 기쁘구나. 얘야, 결혼 선물로 내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 룸의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지훈이 예상치 못한 영상이 흘러나왔지요. 촬영이 끝난 후 골목에서 지폐를 던지며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던 장면, 그리고 공모자와 재산을 나누기로 모의하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더러운 인간들. 재벌가 사모님만 되면 이 국수 구덩이는 불태워버릴 거야. 영상 속 서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룸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고 서지훈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누가 조작한. 서지훈이 더듬거리며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문석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진심 어린 마음이지. 내 가식적인 눈물 연기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나 경멸하던 그 더러운 노인이 바로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돈의 주인이라니 놀랍지 않느냐? 민호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서지훈이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빼앗듯 거두어 갔습니다. 서지훈은 그 자리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그녀가 세운 거짓의 탑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눔 국수집의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성진 나눔 재단이라는 소박한 나무 현판이 걸린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강문석 회장은 이제 펜트하우스의 위스키 잔 대신 주방에 커다란 국수 솥을 젓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는 그의 얼굴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멸치망 건져낼 시간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주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호는 지난 1년 사이 몰라보게 단단해졌지요. 화려한 사교계 모임 대신 이른 새벽 시장을 누비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고 사람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읽어내는 인내를 길렀습니다. 상처는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는 더 깊은 창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직접 국수 한 그릇을 말아 할머니의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잠시 잡으며 말했지요. 오늘 육수가 아주 잘 우러났습니다. 천천히 많이 드세요.
진짜 나눔은 사진과 영상 속에 박제되는 선행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한 그릇의 식사라는 것을 강 회장은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사건 이후 자취를 감췄고 강 회장은 그녀를 원망하는 대신 나눔 국수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발로 나서며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 안은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더 내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게시판의 기부 국수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영업을 마친 저녁, 부자는 나란히 앉아 남은 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살아왔는지 알겠네요. 민호의 말에 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민호야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건 다 허상이란다. 나눔 국수집의 솥단지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김을 내뿜을 것입니다. 한 재벌 회장의 오만함을 깨뜨리고 청년의 상처를 치유한 것은 화려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하게 끓여낸 국수 한 그릇과 그 안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